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이철이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의 본고지는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18층이었습니다. 대화산업이라는 회사가 바로 거기 들어있었죠. 부부는 여기서 14개월 동안 무려 6,404억 원에 달하는 어음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장여인은 명예회장을, 남편인 이철희 씨는 회장직을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어쩌다가 어음 사기에 손을 대게 됐을까요? 대화산업이라는 회사를 열기 바로 전의 상황으로 가봅니다. 여보, 지난번에 말했던 내 아이디어 말인데. 한중동 합작은행 말인가요? 그래. 이제 슬슬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면 좋지 않겠어? 목표를 갖는 거야 좋죠. 그런데 우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순리잖아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야.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왜? 그 돈이 모자라서? 한두 푼으로 되는 일이래야 말이죠. 우리가 아직은 갈 길이 멀잖아요. 그까지 돈이야. 벌면 되는 거지. 그까지 돈이라고요? 내가 이래봬도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의 유정회 국회의원이었어요. 내 과거 경력으로 안면 있는 사람들도 많고. 당신도 전두환 장군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이걸 잘만 활용하면 아주 뜻밖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주식 좀 해봤잖아. 대기업 어음을 받아서 할인해서 돌리고, 그래서 생긴 여윳돈으로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보는 거지. 기업 어음을 받아서 돌린다. 근데 어떤 기업이요? 그야 뭐 당장 돈이 필요한 기업체겠지.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대신 담보조로 대여액의 2배 정도의 어음을 받으면 우리는 그걸 할인하면 되고. 가만. 그러니까 정리하면 돈줄이 급한 기업들한테 당신이 접근을 하고 돈은 내가 움직이면 된다? 그렇지. 역시 당신 머리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런데 그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철저한 보안만 이루어진다면. 여보, 우리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만났는데 우선은 가정생활에 충실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업한다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할 거야 뭐 있어. 이게 사실이라면 그쯤에서 이철이의 제안을 물리쳤을 경우 장영자의 운명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여보, 어떻게 되든 우선 사무실부터 하나 냅시다. 사무실이요? 내가 정보부에 있을 때 데리고 있던 부하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불러다가 일단 시작해보자고. 그 사무실이 대화산업이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1982년 8월의 법원 판결문을 보면 당시 이철이는 장영자에게 사업 방법을 일러주었고 장영자는 거기에 동조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법원은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규정했다. 어음 거래가 계속되면 어음 결제에 필요한 자금은 누적적으로 증가되어 부분적, 단기적으로는 어음 결제가 가능하나 전체적, 장기적으로는 이례적이고 성공적인 주식 투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종국에는 어음 결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거 경력이나 신분을 과시하여 마치 금융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이철이는 알려진 대로 박정희와는 육사동기였다.
주로 첩보 활동을 한 군 시절 동안 여러 차례 부침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는 중앙정보부라는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 차장을 지낸다. 장영자가 골동품 관련 문제로 구속됐을 때 구출해주면서 두 사람은 동거에 들어갔고 11살 차이의 두 사람은 결혼까지 가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은 순탄치 않았다. 장영자의 형부이며 전두환의 처삼촌인 이규광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야, 우리 처제 결혼을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형부, 놀리시면 싫어요. 뭐,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하나요? 그리고, 이혼한 여자라고 결혼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하긴 그렇지. 그런데 처제처럼 콧대 높은 여자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형부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유정의 의원으로도 있었던 이철희 씨라고. 뭐? 이철이? 잘 아세요? 안 돼. 하지 마. 어머, 형부, 왜요? 그자가 어떤 인물인지 몰라서 결혼까지 생각하나 본데 알고 보면 망난이야, 망나니. 망난이랑요? 여배우들 잡아다가 농간이라 하고 또 딸까지 있었다고. 알아요. 그뿐이 아니야. 19살 때 범죄를 저질러서 전과도 있고 지희 어머니 죽을 때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쳐다도 안 본 놈이야. 그런 냉혈한하고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그때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저한테는 안 그래요. 글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어. 형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야? 남의 인생에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먼저 일어날게요. 이봐, 처제! 처제!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 터졌을 때요. 세간의 관심은 이들이 저지른 법적인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철이가 어떤 사람이냐, 장영자가 어떤 여자냐도 흥미거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언론들은 앞을 다투어서 두 사람의 과거 이야기까지 들쑤셔댔습니다. 이철 씨가 장여인하고 결혼하려고 권청까지 들이댔다는 설도 그때 나왔습니다. 글쎄요, 교도소 근처에 여관방까지 얻어놓고 장여인 옥바라지까지 했던 걸 보면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죠. 아무튼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대화 산업을 통해서 급전이 필요한 기업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시작하죠. 공영톡은 일신제강이 그들의 마수에 일찌감치 넘어갔고 또 하나의 기업이 걸려듭니다. 라이프주택이었습니다. 회장님, 홍보사장, 어떻게 됐어? 틀렸습니다, 회장님. 뭐야? 대체 일처리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해외에서 들어오는 텔렉스까지 조작해서 가짜 공사수주 인증서까지 들고 갔는데도. 아이, 해외에서 영업 소입금이 있다고 해도 안 믿는단 말이야? 공사수주 인증서가 가짜라는 걸 알아챘는지, 아니면 해외 공사를 한다고 해도 영업이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허하, 참. 70년대 말 라이프주택은 최고의 시대를 구가했다. 78년도 1년간 법인세가 70억 원을 넘어섰고 당기 순이익은 150억 원대를 기록할 정도였다. 그때만 해도 은행들이 돈을 유치하려고 자금부 직원들에게 술을 살 만큼 좋았던 시절이다. 그러나 사업 분야를 무리하게 확장하고 해외 건설에까지 눈을 돌리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국내 업체끼리 벌어진 과당 경쟁과 덤핑 응찰 분위기 속에서 라이프주택은 은행 문턱이 닳도록 돌아다니며 돈을 빌려야 했다. 바로 그 즈음에 나타난 이철이 장영자는 구세주였다. 어서 와요. 청년인데
집으로까지 오라고 해서 실례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회장님. 재무 담당 부사장 홍정면입니다. 저는 회장이 아니고 명예회장일 뿐입니다. 회장님은 이쪽이세요. 반갑소. 이철이요. 회장님께서는 20여 년 동안 군에 계시면서 장군으로 전역하셨고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 얘기를 해볼까요? 예, 저희 회장님께서는 장명예 회장님께서 수백억 원 융통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면 당신을 우리 집까지 오라고 했겠소? 예. 그럼 얼마나... 실제로 수백억 원입니다. 그게 아니고 금리가... 금리는 공금리의 절반 수준이요. 예? 연리 10% 내외로 하고 그 대신 우리가 빌려주는 돈의 2배에 해당하는 어음을 끊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차입 금액을 초과하는 어음에 대해서는 다른 상장회사 어음으로 맞교환해 드리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약속어음 200억 원가량을 건네주면은 100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00억 원은 다른 상장 기업 어음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은행 대출 금리가 연리 19.5%에서 26% 정도고 사채시장 금리는 50%까지 가는데 10%라니. 우리는 어려운 기업들 상대로 장사하지 않습니다. 요즘 기업들 어디나 어렵다고들 하는데 서로 돕고 살아야죠.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이건 우리끼리만의 특약 사항입니다만 예, 회장님. 쓸만한 정보가 있다면 공유합시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물론 우리가 어려운 기업들을 돕겠다고 나선 건 맞지만 그렇다고 땅 파서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안 그래도 좀 전에 장영자 회장 전화 받았어. 회장님, 장명예 회장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식 내부자 거래. 예? 회장님, 그거 불법... 어허. 그 사업하다 보면 이런 불가피한 경우도 생길 수 있지 뭘 그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려울 거 없어. 우리 경영 정보를 수시로 알려주면 돼. 쉽게 말해서 내가 주식을 팔고 사는 대로 장명예 회장 측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단 말이지. 연리 11%의 비결이 그런 거였군요. 이렇게라도 위기를 넘겨야지. 어쩌겠나. 회장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할 건 뭐 있어? 내가 손해볼 일이 없는데. 맞는 말이었다. 장영자에게 어음을 건네고 주식 내부자 거래에 끼워주는 조건으로 낮은 이자로 거액의 사채를 쓸 수 있었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라이프주택과 장영자 사이에는 또 다른 거래가 있었다. 당시 라이프주택의 자금 담당 직원이었던 김모 씨의 기록. 특정 회사의 어음이 과다하게 돌 경우 사채 시장이 불안할 것을 예상한 장영자는 라이프의 어음을 받아 다른 상장 회사의 것과 맞교환하는 수법을 써야 했다. 장영자의 이런 다급한 상황을 꿰뚫고 있던 라이프의 조 회장은 상황을 역으로 이용했다. 그녀의 약점을 이용해 자금난도 해결하고 이자 부담도 없는 자금을 썼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국세청 직원들이 실사한 결과 장영자 앞으로 지급된 사채 이자율은 11%짜리도 있었고 무이자도 있었다고 한다. 장영자에게 주식 정보를 알려주는 내부자 거래가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장영자 여인이 사채를 빌려주고 확보한 어음을 돌리고 그렇게 챙긴 돈으로 다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지만은 사실상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장여인과 공범의 혐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보기에 따라서는 장영자와 기업의 합작품이었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가서 가장 치명적인 피해자는 누구였느냐? 사채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세력도 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